이게 어디서 시골 귀신 사진을 집구석에 들여놓고 있어? 결혼 5년 차 남편 종현의 생일을 위해 새벽 4시부터 정성껏 갈비찜을 고우고 미역국을 끓인 수연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금덕자는 수연이 목숨처럼 아끼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거실벽으로 내던져 박살내버렸고, 머리채를 잡힌 수연은 거실 한복판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위로 3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뜨거운 갈비찜과 미역국이 쓰레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 종현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총구석 냄새나서 못 살겠네. 라는 말만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금덕자는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고 며느리의 머리 위에 마구 뿌리며 귀신 같은 촌년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빗속으로 쫓겨난 수연이 건넨 단 한 통의 전화가 이들에게 어떤 지옥을 선물하게 될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날 수연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 종현의 생일을 맞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에서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위에 소고기를 올렸습니다. 갈비찜에 들어갈 고기를 한 조각 한 조각 손질하면서 옆에서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미역은 전날 밤부터 불려두었고 갈비찜은 고기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3시간이 넘도록 불 앞을 지켰습니다. 정성스레 밥을 짓고 상위에 정갈하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비록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남편의 생일만큼은 온 마음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밥상 하나로 종현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요. 아침 7시가 되자 거실에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수연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종현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방문을 열고 나온 건 시어머니 금덕자였습니다. 금덕자는 잔뜩 구겨진 얼굴로 거실을 훑어보다가 수연의 가방 위에 놓인 작은 액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수연이 어디를 가든 늘 품에 안고 다니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이었죠. 금덕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시골 귀신 사진을 이 집안에 들여놓느냐며 쩌렁쩌렁 악을 질렀습니다. 수연이 미처 손을 뻗기도 전에 금덕자는 그 액자를 낚아채 거실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사방으로 튀어오른 파편 하나가 수연의 왼쪽 뺨을 스치며 붉은 선을 그었고 따끔한 통증과 함께 뜨거운 것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뺨에서 흘러내리는 피도 닦지 못한 채 바닥에 흩어진 부모님 사진 조각을 향해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찢어진 사진 속에서 아버지의 웃는 얼굴 반쪽이 보였고 어머니의 손끝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사진을 집으려는 순간 뒤통수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금덕자가 수연의 머리채를 움켜쥔 겁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거실 한복판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수연의 몸이 정성껏 차려놓은 생일상 위로 쓰러지면서 갈비찜 그릇이 뒤집어지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미역국 냄비가 기울어지며 수연의 치마를 적시고 바닥 타일 위로 퍼져나갔죠. 새벽 4시부터 3시간 넘게 정성을 들인 음식들이 단 몇 초 만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엎어진 채 뜨거운 국물에 데인 손등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거실이 난장판이 된 그 소란에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종현이 잔뜩 찡그린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엎어진 채 간신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엎어진 생일상, 바닥에 쏟아진 갈비찜, 그리고 뺨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 수연은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종현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날 평생 지켜주겠다던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어 줄 거라고 그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현은 바닥에 엎어진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 금덕자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수연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침부터 뭔 난리야. 어머니 말이 맞았어. 촌구석 냄새나서 진짜 못 살겠다. 그 한마디가 수연의 가슴 한복판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이 사람의 생일상을 차려준 그 손으로 지금 바닥에 엎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상황을 보고도 어머니 편에 서서 아내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금덕자는 아들의 지원 사격을 받자 기세가 더욱 올랐습니다. 수연의 낡은 가방을 집어들어 복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금덕자는 부엌으로 가서 굵은 소금 한 웅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서 겨우 일어선 수연의 머리 위로 그 소금을 뿌리며 재수 없는 것이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치 부정한 것을 쫓아내듯 5년을 함께한 자기 며느리에게 소금 세례를 퍼부은 겁니다. 소금 알갱이가 수연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고 뺨의 상처 위에 떨어지며 따가운 통증이 온 얼굴로 번졌습니다. 종현은 그 광경을 두 팔짱을 낀 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뒤에서 현관문이 쾅 닫혔고 잠금장치 돌아가는 차가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쪽에서 금덕자가 종현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소리가 벽을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맨발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금이 간 부모님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에서 소금 알갱이가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뺨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그저 부모님의 찢어진 사진을 두 손으로 모아 쥐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복도에 수연의 거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수연의 슬픔으로 가득 차있던 눈동자가 서서히 가라앉더니 마치 한겨울 서리가 내린 것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수연은 피멍든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사진만 품에 안은 채 맨발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수연의 얼굴 위로 쏟아져 뺨에 핏자국을 씻어냈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도 등골을 타고 흐르는 빗물도 지금 수연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수연이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의 사진 뒤에 숨겨두었던 서류 한 장이었는데 비닐에 쌓여 있었기에 빗속에서도 젖지 않은 채 깨끗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수연은 빗물에 젖은 손으로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단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도시 토지 보상금 300억 확정 통지서. 수연이 젖은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상대방이 받았고 수연은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릴 만큼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이제 시작해주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요. 전화를 끄는 수연은 서류를 다시 품 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얼굴 위로 쏟아졌지만 수연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는 수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한 통의 전화가 시댁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전화 한 통을 건 수연이 나타난 건 6개월 후 서울 한복판 법원 경매 법정 앞이었습니다. 법원 입구에는 수억 원대 검은 세단 세대가 일렬로 줄지어 서 있었고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수행원들이 차문 양쪽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주변을 오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렸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는 건지 다들 눈을 크게 뜨고 법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가운데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날카로운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찍었고 이어서 감색 명품 정장을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윤기나는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 가지런히 내려앉았고 선글라스 너머로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 비쳤습니다. 수행원 2명이 좌우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길을 열었고 여자는 턱을 살짝 들어올린 채 당당한 걸음으로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6개월 전 머리카락에 소금을 뒤집어 쓰고 맨발로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았던 그 수연이 지금 수백억 자산가의 위험을 두른 채 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지나는 수연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운명을 향해 걸어가는 심판의 발걸음처럼 들렸습니다. 경매 법정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어머니 금덕자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에 그 위풍당당한 금덕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기에 절어 뭉쳐 있었고 한때 번들거리던 피부는 주름투성이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입던 비싼 옷 대신 손때가 묻은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눈 밑에는 까맣게 내려앉은 다크서클이 얼굴의 반을 덮고 있었죠. 불과 6개월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금덕자는 수연을 보자마자 딱딱한 법정 바닥 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비비며 수연의 발 앞까지 기어왔고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금덕자의 울음소리가 법정 천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6개월 전에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사람이 지금은 같은 며느리의 발 앞에서 이마를 바닥에 찍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발 앞에 엎드린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다면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수연의 눈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한때 시어머니라 불렀던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은 이미 전부 얼어붙은 뒤였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금덕자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요. 법정 한쪽 구석에서는 또 다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한 번만 살려줘. 종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현의 두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양쪽에 경찰관이 한 명씩 붙어 있었습니다. 한때 깔끔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볼이 쑥 꺼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한쪽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 아내를 내려다보며 총구석 냄새난다고 비웃던 그 남자가 지금은 수갑을 찬 채 아내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수연은 종현을 힐끗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건 찰나였지만 그 찰나 안에 담긴 수연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더 무관심했습니다. 종현의 절규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지만
수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서류 한 묶음을 들고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경매에 올라온 물건은 금덕자가 살던 아파트였습니다. 한때 수연을 식모처럼 부려먹고 소금을 뿌려 내쫓았던 바로 그 집이었죠. 수연은 집행관이 건네는 낙찰 서류를 받아들고 미리 준비해 온 만년필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서명하는 수연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파트가 이제 수연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덕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주먹으로 타일을 내려치며 통곡했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지만 금덕자는 멈추지 않았고 종현은 경찰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수연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수연은 서명이 끝난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기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수행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상자를 열어 안에 든 것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은 묵직한 금빛 거북이,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수연의 20살 생일에 선물해 주신 금거북이였습니다. 시어머니 금덕자가 쓸모없다며 몰래 팔아치웠던 바로 그 유품이었죠. 수연은 금거북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차가웠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꽉 다물고 있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금세 눈물을 삼키고 금거북이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종현이 다니던 회사가 공금 횡령 수사를 받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는 뉴스였죠. 한때 잘 나가던 중견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수연은 전광판을 잠깐 올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대기하고 있던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연은 백미러를 통해 법원 앞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계단 아래에 금덕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내저으며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백미러 속 금덕자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수연의 품 안에서 금거북이가 오후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수연은 그 금거북이를 한 손으로 감싸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수연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찾아왔어요. 법원 앞에는 금덕자의 처절한 통곡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돌아봤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수연이 아파트 복도에서 혼자 주저앉아 있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대체 이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한 며느리가 어떻게 300억 자산가가 되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스대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쩌다 무지경이 된 걸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수연의 숨겨진 과거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금덕자가 그토록 무시하던 시골 며느리, 그 수연의 진짜 배경은 금덕자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시골에서 수만 평 과수원을 운영하던 알부자 집안의 귀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덕망 높은 분이었고 어머니는 마을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줄 만큼 인심이 넉넉한 분이었죠. 과수원에서 나는 수익만으로도 웬만한 도시 사업가 부럽지 않았지만 두 분은 절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늘 소박한 옷차림에 흙 묻은 손으로 직접 나무를 가꾸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연은 그런 부모님의 등을 보며 자랐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기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23살이 되던 해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아침에 과수원 일 마치고 올게 하고 나가신 두 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차가워진 부모님의 손을 잡았을 때 수연은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수연은 한동안 텅 빈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는 어머니가 담근 된장이 그대로 있었고 마당에는 아버지가 심어둔 사과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부모님이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적막이 수연을 천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과수원 관리를 변호사 삼촌에게 맡기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시골에 수백억에 달하는 땅과 재산이 있었지만 수연에게는 그 돈보다 외로움을 달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회사에 취직한 수연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배경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박함을 그대로 안고 살았기에 주변 사람들은 수연을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한 아가씨 정도로만 알았죠. 그 회사에서 수연은 종현을 만났습니다. 종현은 같은 부서의 동료였는데 처음부터 수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수연의 자리로 와서 말을 걸었고 야근하는 날이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힘내요, 수연 씨 하고 웃어줬습니다. 수연처럼 꾸밈 없는 사람을 처음 봤다며 종현은 진심을 담아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수연에게 종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수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죠. 수연은 종현에게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만남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금덕자였습니다. 금덕자는 처음 수연을 본 순간부터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라며 아들의 격이 떨어진다고 난리를 쳤죠. 금덕자는 결혼식은 허락했지만 혼인신고만큼은 끝까지 막았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되면 나중에 떼어내기 힘들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연을 임시 며느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수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속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 시댁은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외롭던 수연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무엇보다 소중했고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구박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에 수백억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수연은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달라지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고 그래서 묵묵히 참았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종현은 수연의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연에게 심한 말을 하면 중간에서 막아섰고 수연의 손을 잡으며 내가 지켜줄게 하고 약속했죠. 수연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서러움을 삼켰고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덕자의 세뇌는 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종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런 촌년이랑 살면 내 격이 떨어진다. 내 친구들은 다 집안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너만 왜 이러냐. 엄마가 더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저녀는 내보내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끊임없이 아들의 귀를 파고들었죠.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던 종현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에게 건네던 다정한 말이 줄어들었고 퇴근 후에도 수연보다 어머니 방에 먼저 들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수연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한마디 없이 숟가락만 들었다 놓고 자리를 떠났고 주말에 함께 외출하던 것도 어느 순간 끊겼습니다. 어머니의 독이 서서히 아들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덕자가 종현에게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부잣집 출신의 이혼녀였는데 금덕자는 이 여자야말로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감이라며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종현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끈질긴 압박에 결국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었고 어느 순간 종현은 그 여자와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금덕자는 아들의 외도를 알고도 모른 척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며 수연을 더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수연은 남편이 변해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종현의 옷에서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날 때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지만 수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혼자서 5년을 이 악물고 5년을 버텼습니다. 그 5년 동안 금덕자가 저지른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연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자기 생활비와 투자금으로 썼고 종현은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내 상간녀에게 명품 가방과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수연은 잔고가 0원이 된 통장을 볼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연이 20살 생일에 부모님께 받은 금거북이 돌아가신 부모님과 수연을 이어주는 마지막 유품이었던 그 금거북이를 금덕자가 몰래 팔아치운 겁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수연에게 이런 비싼 물건은 필요 없다면서요. 수연은 빈 보석함을 열어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금거북이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이었습니다. 과수원에서 땀 흘려번 돈으로 딸의 앞날을 축복하며 손에 쥐어주셨던 그 금거북이를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팔아넘긴 겁니다. 수연은 텅 빈 보석함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말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수연을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고 수연이 지키려 했던 울타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수연은 5년 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의 뚜껑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수연은 시골의 변호사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보상금 수령 절차를 시작해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보다 단단했습니다. 삼촌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하더니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인데 괜찮겠니? 수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더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전화를 끊은 수연은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상금은 삼촌이 처리해 줄 테고 증거는 자기 손으로 직접 모을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예 도용, 남편의 횡령, 그동안 당한 모든 것을 한 줄도 빠짐없이 기록할 작정이었죠. 5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수연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댁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변호사 삼촌에게 전화를 건 그 다음 날부터 수연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댁에 순종하는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금덕자의 하루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시작해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이면 수연이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보더니 인상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시골 냄새난다며 냄비째 싱크대에 쏟아버렸죠. 시어머니의 욕설이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레만 움직였습니다. 등 뒤로 흐르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종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컵을 건넸더니 종현은 그 물컵을 손등으로 탁 쳐냈습니다. 너만 보면 답답해 미치겠다고 소리를 지른 종현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수연은 서운한 기색 하나 없이 남편의 내일 입을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다리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증기가 수연의 얼굴을 달궜지만 수연의 표정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덤덤했습니다. 금덕자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수연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뒤져서 시골 과수원 대문 열쇠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늘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두고 다니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쓰던 대문 열쇠였죠. 금덕자는 그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고철 덩어리 같은 걸 이 집에 들여놓고 있어. 그러더니 열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금덕자가 잠든 밤 수연은 부엌 쓰레기통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종이 쓰레기 사이를 더듬어 열쇠를 찾아냈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깨끗해진 열쇠를 가슴에 안고 수연은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이 열쇠로 대문을 열고 과수원에 나가셨고 어머니가 저녁이면 이 열쇠로 대문을 잠그며 딸아 잘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열쇠였으니까요. 수연은 열쇠를 속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금덕자의 손이 닿지 못할 곳에요. 종현의 뻔뻔함은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대놓고 상간녀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종현은 수연이 바로 옆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다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등 뒤로 고스란히 들으면서도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닦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지만 수연은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마친 뒤 조용히 남편이 내일 출근할 때 입을 양복을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도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아내가 다려주는 옷을 입는 남자. 그게 종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금덕자는 수연을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만 입혔고 화장도 못하게 했으며 동네 사람이 찾아오면 우리 집 식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수연에게 며느리분이세요 하고 물었을 때 금덕자는 손을 내저으며 아이고 아니에요. 시골에서 데려온 집안 도우미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안으로 돌아서는 순간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연이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부모님의 산소에 가고 싶다고 빌었을 때였습니다. 3년째 한 번도 부모님 묘소를 찾지 못했던 수연이 부모님 기일이 다가오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겠습니다. 금덕자는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 밥상이 먼저야. 그리고 수연이 다시 한번 부탁하자 금덕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부엌까지 울렸고 수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냐? 당장 부엌에 가서 저녁 준비나 해.
수연은 부풀어 오르는 뺨을 한 손으로 가린 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고 냄비에서 찌개가 보글거리는 사이 수연은 찬밥을 한 덩어리 꺼내 찬물에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실에서 따뜻한 밥상을 받았지만 수연의 저녁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만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수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수연은 더 이상 그저 참기만 하는 수연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순종하는 며느리였지만 밤이 되면 수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금덕자와 종현이 잠든 밤 수연은 발소리를 죽이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종현의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 수신함을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종현이 회사 공금을 빼돌린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거래처에 허위 청구서를 보내고 차액을 개인 계좌로 돌린 증거가 이메일 안에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캡처해 자신의 비밀 계정으로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현의 생활비 통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수연이 아끼고 아껴서 넣어둔 생활비가 고스란히 빠져나가 상간녀에게 흘러들어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된 수백만 원짜리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예약 내역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죠. 수연은 이 모든 내역을 날짜와 금액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수연에게는 비밀 수첩이 한 권 있었습니다. 수연의 가방 안쪽 지퍼 속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곳에 작은 수첩을 숨겨두었죠. 그 수첩에는 시어머니가 뺨을 때린 날짜와 시간, 종현이 소리를 지른 내용, 금덕자가 명의를 도용한 사체 내역, 종현의 횡령 증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매일 밤 그 수첩을 꺼내 한 줄씩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 힘이 실렸고 한 줄 한 줄이 쌓일수록 수연의 결의는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잔고가 0원이 된 생활비 통장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때 수연이 시골에서 가져온 얼마 안 되는 돈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죠. 그 돈마저 종현이 몽땅 빼내 상간녀에게 쓴 겁니다. 수연은 텅 빈 통장을 접어 서랍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금덕자는 수연에게 시원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일 종현이 오피스텔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수연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연은 네, 어머님하고 대답하며 시어머니의 등을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은 시어머니의 등이 아니라 화장대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금덕자가 수연의 명의로 빌린 사채 계약서가 들어있다는 걸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금덕자가 외출한 틈을 타 수연은 그 서류 봉투를 열어 사채 계약서를 전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수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계약서, 금덕자의 필체로 쓰인 위임장, 모든 것이 수연의 전화기 안에 증거로 저장되었습니다. 밤마다 수연의 비밀 수첩은 한 장, 두 장 채워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시댁을 향한 완벽한 칼날을 벼리고 있었던 겁니다. 금덕자도 종현도 자신들의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챌 수가 없었죠. 자기들이 하찮다고 무시한 사람이 자신들을 무너뜨릴 칼을 갈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증거가 모두 모였습니다. 비밀 수첩은 이미 2권째로 넘어갔고 수연의 전화기 안에는 시어머니의 명예 도용 서류, 남편의 횡령 이메일, 상간녀에게 보낸 카드 결제 내역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삼촌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아,
보상금 300억 수령 절차가 완료됐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어. 수연은 전화를 받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수연은 금덕자의 방을 청소하다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금은방 매입 영수증이었는데 품목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금 24K 거북이 장식품 580g. 매입가 1억 원.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580g이면 154돈이 넘습니다. 시세대로라면 1억 5천만 원도 넘는 금거북이를 금덕자가 1억 원에 팔아치운 겁니다. 그것도 금은방 주인에게. 빨리 현금이 필요하다며 제값도 못 받고 넘긴 거죠.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과수원에서 땀 흘려 번 돈으로 딸의 앞날을 축복하며 손에 쥐어주셨던 그 마음을 금덕자가 영수증 한 장으로 만들어버린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한 뒤 원래 자리에 도로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수연의 눈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 금덕자가 수연의 명의로 빌린 사채를 전부 매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원금을 치르고 채권을 넘겨받으면 법적으로 수연 쪽이 진짜 채권자가 됩니다.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권리가 사채업자에서 수연에게로 넘어오는 거죠. 금덕자는 자기가 빌린 돈의 주인이 며느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를 겁니다. 둘째, 금거북이를 팔아치운 금은방을 찾아내서 금거북이를 되찾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반드시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종현이 퇴근하자마자 수연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종현은 팔짱을 낀 채 수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인하고 빈손으로 나가. 위자료 같은 거 생각도 하지 마. 금덕자는 종현의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촌년을 내보내는구나 하는 기쁨이 얼굴 가득 번져 있었죠. 수연은 이혼 합의서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서류에는 종현의 이름과 수연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도 2년이나 지나서야 겨우 해준 혼인신고였죠. 그때도 금덕자가 마지못해 허락한 이유는 종현이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만 도장을 찍어준 시어머니가 이제는 돈 때문에 그 도장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수연은 미련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미리 준비해둔 각서 한 장을 금덕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대신 다시는 자기를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금덕자는 각서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냐는 듯 몇 번이고 다시 읽더니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너를 왜 찾냐며 역시 촌년은 바보라니까. 이 좋은 걸 왜 이제 써주는 거야? 금덕자는 각서를 낚아채듯 가져가 자기 서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수연이 바보같이 순순히 물러나는 줄 알고 속으로 쾌재를 부른 겁니다. 하지만 금덕자는 몰랐습니다. 그 각서는 수연이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수연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법적 문서였습니다. 그냥은 받기 어려울 것 같아 나를 찾지 않는 대신이라고 하니 아무 의심 없이 사인해 준 거죠. 변호사 삼촌이 한 글자 한 글자 정교하게 설계한 장치였죠. 금덕자가 수연의 명의로 빌린 사채,
그 빚이 전부 금덕자 본인에게 돌아가도록 만든 쐐기였습니다. 금덕자는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촌년이 쓴 각서를 보물처럼 서랍에 넣으면서요. 이혼 합의가 끝나자 금덕자는 신이 나서 수연의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 몇 벌과 다 쓴 화장품이 전부였죠. 금덕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수연의 가방을 현관에 던져두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안에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등을 밀어준 사람의 짐이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수연은 마지막으로 쫓겨나기 전날 밤 종현의 횡령 증거와 상간녀와의 외도 내역을 정리해 이메일 한 통에 담았습니다. 수신이는 두 곳,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종현이 다니는 회사 감사팀이었습니다. 아직 보내기 버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수연이 이 집을 나선 뒤에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현의 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성스런 밥과 미역국, 종현이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바로 이 이야기의 첫 장면이죠. 수연이 이 밥상을 차린 건 종현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부부였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정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수연이 할 수 있는 건 밥 한 끼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종현이 아니라 수연 자신을 위한 의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5년의 세월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떠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날 금덕자가 부모님 사진을 박살내고 수연의 머리채를 잡아 생일상 위로 내동댕이 치고 종현은 아내 편이 아닌 어머니 편에 서서 총구석 냄새난다고 비웃었죠. 수연이 빗속에서 전화기를 꺼내 미리 작성해둔 이메일의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현의 횡령 증거가 경찰과 회사 감사팀에 동시에 전송되었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는 순간 종현의 인생에도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시댁 아파트 경매 넘겨주세요. 금덕자 명의 사채 상환 독촉도 오늘부터 시작하시고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 땅 흙 한 줌이 그리워지실 거예요. 수연은 품 안에서 300억 보상금 통장을 꺼내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이 순간 금덕자와 종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세상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전혀 모른 채로요. 경찰 수사관들이 종현의 회사를 향해 출발한 것도, 사채업자들의 전화가 금덕자의 번호로 걸려오기 시작한 것도, 아파트의 경매, 딱지가 붙을 서류가 이미 법원에 접수된 것도, 이 모든 폭풍이 수연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떠난 그날 밤 금덕자는 아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거실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로 시원했고 촌내 나는 며느리가 사라지니 공기까지 달라진 것 같다며 콧노래를 불렀죠. 종현도 소파에 드러누워 상간녀와 통화하며 킥킥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자유라고, 이제 대놓고 만나자고요. 모자는 그날 밤 아무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은 이틀 뒤 아침에 불어왔습니다. 종현이 평소처럼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자기 자리에 낯선 사람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감사팀 소속이었죠. 김종현 대리님,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하시죠. 종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회의실로 끌려 들어간 종현 앞에 놓인 건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허위 거래처 청구서, 개인 계좌로 이체된 공급 내역, 날짜와 금액이 빈틈없이 정리된 자료가 펼쳐져 있었죠.
종현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종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감사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했죠. 오늘부로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짐 정리하시고 나가주세요. 종현은 12시가 되기도 전에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원증을 반납하고 개인 물품을 박스에 담아 로비로 내려왔을 때 회사 정문 앞에는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출석 요구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각 금덕자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덕자 씨 되시죠? 채권 양도 통지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금덕자는 뭔 소리냐며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다음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채 채권이 전부 새로운 채권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상환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고 상환 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금덕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채는 며느리 수연의 이름으로 빌린 돈이었으니까요. 자기가 갚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바뀌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금덕자가 악을 썼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각서에 의해 채무가 이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 증명을 확인해 주세요. 금덕자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각서라니 무슨 각서?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며칠 전 수연이 내밀었던 그 종이,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던 그 각서? 설마. 금덕자는 허둥지둥 서랍을 열어 그 각서를 꺼냈습니다. 위자료 포기 조항 아래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단서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일방이 타방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생시킨 모든 채무는 도용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금덕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기가 수연의 이름으로 빌린 사채가 전부 자기 빚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금덕자는 각서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그년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파트 현관문에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법원 경매 개시 결정문이었습니다. 금덕자가 수연의 명의로 빌린 사채를 갚지 못하면서 담보로 잡혀있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금덕자는 노란 딱지를 뜯어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집이야. 이건 내 집이라고. 하지만 종이 위에 찍힌 법원 도장은 금덕자의 비명 따위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종현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된 것처럼 헬쑥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금덕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종현아,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 어떡해? 종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 머릿속도 불이 났으니까요. 회사에서 잘렸고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 경매까지 터지니 종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종현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10번을 걸어도 20번을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닷새째 상간녀가 종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종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상간녀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종현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회사에서 잘렸다며? 나 그런 남자 만날 생각 없어. 종현이 사정했지만 상간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 있을 때는 명품 가방과 호텔 스위트룸으로 환심을 샀지만
돈줄이 끊기자 돌아서는데 닷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종현은 꺼진 전화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엿새째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수연의 변호사 삼촌이 보낸 것이었는데 금덕자가 수연의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빌린 행위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덕자는 내용 증명을 읽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채 빚에 아파트 경매의 형사고발까지 일주일도 안 되어 세 방향에서 동시에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종현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회사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한때 종현과 같은 팀에서 일하던 후배였죠. 종현이 반갑다며 다가가자 후배는 눈을 피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 저 먼저 갈게요. 그 한마디에 종현은 자기가 이미 사회에서 매장당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횡령범으로 수사받고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은 남자. 일주일 전까지 아내를 총구석 냄새난다고 비웃던 그 남자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금덕자의 상태도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사채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고 아파트 경매를 막으려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한때 금덕자가 동네에서 잘 나갈 때 얼굴 보며 웃던 사람들이 돈 얘기만 꺼내면 전화를 끊어버렸죠. 금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년이, 그 촌년이 이럴 줄은. 하지만 아무리 분을 사겨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금덕자는 마지막 수단으로 수연의 시골 과수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연이 혹시 시골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과수원 대문 앞에 도착한 금덕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과수원 정문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구역, 토지 보상 완료. 금덕자는 간판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보상금, 토지 보상금. 수만 평에 달하는 이 과수원이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수만 평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라는 건 금덕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금덕자는 과수원 앞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시골 촌뜨기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 땅의 주인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5년 동안 때리고 욕하고 소금을 뿌려 내쫓은 사람이 이 수만 평 과수원의 유일한 상속자였다는 사실이 금덕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과수원 대문 너머로 사과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가 심고 수연의 어머니가 가꾸던 나무들이죠. 금덕자가 시골 귀신이라며 사진을 박살낸 바로 그 부모님이 딸에게 수백억짜리 땅을 물려주고 떠나셨던 겁니다. 금덕자는 과수원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무릎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금덕자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 무게가 비로소 온몸에 내려앉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수연의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시골 과수원에서 돌아온 금덕자는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욕도 비명도 멈췄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종현이 엄마 밥 좀 먹어 하고 다가가면 금덕자는 한마디만 중얼거렸습니다.
수백억이야. 그 촌년이 수백억을 갖고 있었어. 종현은 처음에 어머니가 충격으로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덕자가 과수원에서 본 간판 이야기를 하자 종현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신도시 개발 보상금, 수만 평, 수백억. 그 단어들이 종현의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종현은 그날 밤부터 수연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지만 문자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아도 보낼 수는 있었으니까요. 수연아,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매일 밤 서너 통씩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금덕자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난 금덕자는 갑자기 동네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교회 근처에도 안 가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하지만 금덕자의 기도 내용은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 그년이 용서해주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저 좀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기도마저 계산적이었죠. 2주가 지났을 때 종현은 수연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서울 어딘가에 있다는 정보를 얻은 종현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냈습니다. 수연의 변호사 삼촌이 마련해준 임시 거처였죠. 종현은 그 건물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종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건물 로비에서 수연이 나왔을 때 종현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연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코트에 단정한 머리, 당당한 걸음걸이. 시댁에서 낡은 옷만 입고 고개 숙이며 살던 그 수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따르고 있었는데 삼촌이 붙여준 법률팀이었습니다. 종현은 수연 앞에 뛰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종현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자기를 총구석 냄새난다고 비웃던 남자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았고 결혼 초기에 종현이 보여줬던 따뜻함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수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종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종현의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종현이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화면에 뜬 이름이 수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금덕자였죠. 종현이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은 무릎 꿇은 종현의 전화기 화면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덕자가 보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종현아, 그년한테 잘 빌어서 보상금 받아내. 최소 10억은 뜯어내야 우리 살아. 무릎이고 뭐고 다 꿇어. 수연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종현의 눈물도 무릎 꿇음도 전부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였죠. 수연은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종현 씨, 잘 가세요. 수연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종현이 수연아, 수연아 하고 불렀지만 수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률팀이 종현의 접근을 막았고 수연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수연은 창밖으로 무릎 꿇고 있는 종현을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쓰렸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5년 전에 다 아파본 가슴이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수연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경매 절차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형사 고발도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삼촌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 방금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뒤 수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의 오피스텔 앞에 금덕자가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2주 전 과수원에서 울부짖던 그 금덕자가 아니었습니다. 금덕자는 검은 옷을 입고 두 손에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건물에서 나오자 금덕자는 수연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콘크리트 바닥에 찍혔고 보자기에서 사진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수연의 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금덕자가 박살낸 바로 그 사진을 어디선가 복원해서 가져온 겁니다. 수연아, 아니 며느라. 내가 큰 잘못을 했다. 내 부모님 사진을 깨뜨린 것, 금거북이를 판 것, 5년 동안 너를 사람 취급 안 한 것, 다 내 잘못이야. 이 사진이라도 돌려주고 싶어서 왔어. 금덕자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금덕자를 내려다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그토록 바랐던 사과가 돈 앞에서 쫓기게 된 뒤에야 나오는 게 서글프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엎드린 금덕자에게 다가가 부모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금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경매만 멈춰다오. 제발 그것만. 나갈 데가 없어. 금덕자의 입에서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영정사진도 눈물도 큰절도 결국은 경매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수연은 그 순간 모든 미련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참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5년 동안 제가 부모님 산소에 한 번이라도 가게 해주셨으면 이 사진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5년 동안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해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수연은 사진을 품에 안고 돌아섰습니다. 금덕자가 수연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수연은 조용히 손을 떼어냈습니다. 법률팀이 금덕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이 수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부모님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넉넉한 미소와 어머니의 따뜻한 눈이 수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진 위에 손을 얹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금거북이도 되찾을게요. 그때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금거북이 찾았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촌이 금은방을 수소문해서 금거북이의 행방을 추적했는데 이미 3번이나 주인이 바뀐 뒤 한 골동품 수집가의 수장고에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수집가와 협상해서 금거북이를 되찾는데 성공한 거였죠. 수연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수연의 20살 생일에 두 손으로 건네주셨던 바로 그 금거북이가 5년 만에 다시 수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고 부모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고 전화기를 들어 삼촌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삼촌, 경매 날짜 확정해 주세요. 제가 직접 법정에 가겠습니다. 삼촌이 날짜를 알려주었고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정해졌습니다.
경매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에 금덕자와 종현은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올랐습니다. 금덕자는 부엌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촌년이 감히 내 집을 빼앗아? 내가 가만 안 있어. 종현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금덕자의 첫 번째 수는 수연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수연이 시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거짓 진술서를 썼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시어머니의 통장을 훔쳐보고 몰래 서류를 빼돌리고 시어머니를 감시했다고 적었죠. 금덕자는 그 진술서를 들고 경찰서에 가서 수연을 사생활 침해와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접수는 해주었지만 사건 담당 형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금덕자의 입에서 나온 말뿐이었습니다. 종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인에게 이혼 무효 소송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연이 사기와 기망으로 이혼에 합의하게 만들었으니 이혼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였죠. 국선 변호인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종현 씨, 이혼 합의서에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강압이나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무효 주장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현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도 넣어요. 시간이라도 끌어야 해요. 경매를 막으려면 뭐라도 해야 한다고요. 결국 소송이 접수되긴 했지만 법원은 한 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금덕자는 법적 공격이 막히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네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수연이가 시어머니 돈을 빼돌려서 도망쳤다. 며느리가 시댁 재산을 다 먹고 쫓아냈다. 그년이 원래 사기꾼이었다. 금덕자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동네 사람 몇 명은 처음에 금덕자의 말을 믿는 듯 했지만 곧 진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측 변호사가 금덕자의 명예 도용 사실과 종현의 횡령 기소 내용을 정리한 내용 증명을 관련자들에게 발송했거든요. 금덕자의 거짓말은 일주일도 못 가서 들통이 났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은 금덕자를 더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금덕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의 오피스텔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큰 소리로 수연의 이름을 부르며 이 건물에 사기꾼이 살고 있다고 외쳤죠. 경비원이 말렸지만 금덕자는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경비원이 경찰을 불렀고 금덕자는 건물 앞에서 경찰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금덕자는 그 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매번 경찰이 출동했고 세 번째에는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종현은 종현대로 악수를 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면회를 온 금덕자에게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엄마, 수연이 삼촌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해. 경매 취소 안 하면 수연이가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학대했다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해. 금덕자는 아들의 말대로 삼촌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소리치며 버텼죠. 결국 삼촌이 직접 나와 금덕자를 만났습니다. 금덕자는 삼촌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경매 취소 안 하면 수연이가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방송국에 알릴 거예요. 삼촌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금덕자 씨,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녹음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금덕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삼촌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수연이가 5년 동안 기록한 학대 증거가 수첩 2권 분량입니다. 날짜, 시간, 행위 내용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방송국에 나가실 거면 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 학대를 당했는지는 증거가 말해줄 겁니다. 금덕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경매일 열흘 전 금덕자의 거짓 고소가 정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혐의 없음이었죠. 오히려 검찰은 금덕자에게 무고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금덕자의 발악이 자기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종현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혼 무효 소송이 기각된 데 이어 횡령 사건의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호소했지만 검사는 증거가 명백하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종현은 법정에서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종현의 머릿속에는 수연의 300억 보상금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경매일 일주일 전 금덕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연의 시골 과수원에 내려가 과수원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린 겁니다. 대문을 발로 차고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고 이 땅이 원래 내 며느리 땅이니까 내 땅이나 마찬가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처 주민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금덕자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경매일 전날 밤 금덕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거짓 고소도 오피스텔 행패도 과수원 난동도 이혼 무효 소송도 전부 실패했습니다. 금덕자가 던진 모든 돌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무고죄 검토, 재물손괴 조서, 협박 녹음, 주거침입 경고. 발악할수록 올가미는 더 조여왔고 이제는 숨쉴 구멍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수연은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옷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내일 법정에 입고 갈 네이비색 정장을 꺼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금거북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삼촌이 되찾아준 금거북이는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금빛 등딱지에 부모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금거북이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일이면 끝이에요. 수연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며 웃던 아버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노래를 부르던 어머니. 수연은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경매 법정 맨 앞줄에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고든 등. 옆에는 변호사 삼촌과 법률팀이 나란히 자리했고 수연의 가방 안에는 입찰 보증금 수표와 금거북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며 금덕자가 들어왔습니다. 불과 2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종현이 수갑찬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법원 경위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첫 외출이었죠. 금덕자는 수연을 발견하자마자 법정이라는 것도 잊은 듯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전현이야. 전현이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라고. 법원 경위가 제지했지만 금덕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종현도 수갑찬 손을 들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사기를 쳐서 이혼하게 만든 거예요. 경매 자체가 무효라고요. 집행관이 한 번 더 경고하자 그제서야 둘은 입을 다물었지만 금덕자의 눈은 수연을 향해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관이 물건 명세를 읽었습니다.
서울시 소재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감정가 12억 8천만 원, 최저 입찰가 9억 8,600만 원. 금덕자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 숫자 몇 줄로 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찰이 진행되었고 수연이 낙찰받았습니다. 집행관이 낙찰을 선언하는 순간 금덕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못된 년아, 시어머니 집을 빼앗는 년이 어디 있어. 법원 경위 2명이 금덕자를 붙잡았지만 금덕자는 발버둥을 치며 수연을 향해 침까지 뱉었습니다. 종현도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수연아, 너 이러고도 사람이야? 5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게 보답이냐?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오히려 수연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처음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필요했어요. 어머님이 딱 한 번이라도 며느리라고 불러주셨으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머님은 끝까지 인연 전연이시네요. 수연은 돌아서자 금덕자가 경희의 손을 뿌리치고 수연의 발목을 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야, 너 지금 잘난 척하는 거지? 돈 좀 생겼다고 시어머니한테 이래? 하늘이 무섭지 않아? 수연은 금덕자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법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금덕자의 욕설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수연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문이 닫혔고 금덕자의 비명이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선 수연 앞에 삼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수연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고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삼촌.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수연은 삼촌의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금덕자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수연의 귀에는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수연은 시골 과수원에 서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과수원 대부분은 보상이 완료되었지만 부모님의 옛집과 그 주변 땅만큼은 팔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지은 작은 집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수연은 주말마다 내려왔습니다. 마당 돌탁자 위에 금거북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옆에 부모님의 사진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진 앞에 과수원에서 딴 사과 2알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잘 살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보상금 일부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법률지원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과수원재단. 삼촌이 고문 변호사를 맡았고 벌써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금덕자와 종현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종현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반성은커녕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기 전처가 300억 부자라며 허풍을 떨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금덕자뿐이었고 상간녀는 종현이 구속된 날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금덕자는 아파트를 잃고 서울 외곽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집행유예에 무고죄까지 추가되어 재판을 또 받아야 했죠.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새벽마다 재래시장에서 일했는데 놀라운 건 금덕자가 시장 상인들에게도 며느리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년이 시어머니 집을 빼앗아 갔다. 며느리가 사기꾼이다.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쳐도 뚫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더니 금덕자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가을날 오후 수연은
과수원 마당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을 흔들었고 금거북이 등딱지 위로 나뭇잎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수연은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에서 올해도 사과가 열렸어요. 어머니가 가꾼 감나무도 잘 자라고 있고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수연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과수원 너머로 가을 들판이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수연의 얼굴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선시대 대학자 정약용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18년이나 가족과 떨어져 작은 방 한 칸에서 지내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죠. 하지만 정약용은 그 외로운 시간 동안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권이 넘는 책을 써냈습니다. 훗날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이 나를 버린 뒤에야 비로소 내가 나를 세울 수 있었다. 오늘 사연 속 수연도 그랬습니다. 소금 세례를 맞고 맨발로 쫓겨난 그 순간이 오히려 수연이 자기 인생을 되찾은 첫 걸음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서 무너지는 것보다 혼자서라도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자꾸 작아지고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수연 씨의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